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무엇을 뭐 수사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을 예전부터 이렇게 쭉 봐오면서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의문이고, 그리고 이러이러한다면 이쪽이 가장 좀 그렇게 유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예, 제가 뭐 이게 답이야, 이게 정답입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예,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여기에 지금, 예, 여기에 대한민국이에요. 여기 대한민국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예, 이번에 MBC에서 칼 858기의 동체를, 예, 날개에 붙어있는 엔진이 붙어있는 듯한 그런 영상을 촬영한 곳이 이쪽 지역입니다. 요쪽 지역이에요. 요쪽 지역. 여기 어딜 겁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섬이 이렇게 쭉 있죠? 예. 요쪽입니다. 요쪽 근해. 요 앞입니다. 요 앞에. 왜 여기일 수밖에 없냐면, 예. 이게 사실은 추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설명을 지금부터 쭉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비행기가, 칼 858기가 출발한 곳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예, 아부다비에서 출발합니다. 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에서 출발을 해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얘가 어디로 가느냐, 858기가 방콕에 있는 방콕 공항으로 합니다. 여기쯤에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예,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다 보면,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손 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비행기 가게 됩니다. 방콕 공항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지나가게 되죠. 여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예,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신이 끊긴 곳은 이쪽입니다. 요쯤 왔을 때, 한 여기 정도 왔을 때, 여기 정도 날라왔을 때 교신이 끊겨요.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곳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여기에요. 방콕입니다. 일단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예, 이것은 뭐냐면요, 이게 MBC입니다. 대구 MBC. 이번에 그 칼 858기의 동체를 추적해서 발견했네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거 찾으러 간 게 아니고, 그 미얀마의 그 위안부 문제를 촬영하러 갔다가 현지인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여기에 대한 단서를 찾게 돼요. 단서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잠수해서 들어가서 촬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종인 대표를 같이 가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를 찍게 되는데, 일단은 먼저 타임라인을 먼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된 것은 1987년 1월 29일, 현재, 그쪽 시각, 밤, 11시 35분, 낮 11시 35분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출발, 아부다비를 거쳐 서울로 향하던 칼 858기가 그 양군, 미얀마의 수도죠. 양군 관제탑과 마지막 교신으로 실종이 됩니다. 미얀마의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랑군 관제탑에게 정시 방콕에 도착하는 시간과 위치 정상이라는 최후 교신을 하고, 그리고 날씨, 기온 등을 서로 교환을 해요. 영하 45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거를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하고, 그게 시간이 14시 1분이에요. 현지 시각, 낮 2시 1분입니다. 그리고 4분 후, 14시 5분경에, 예, 없어져요. 예, 없어집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교신한 후 14시 5분경 레이더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사라진 그 시각에 공중 폭파되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17시 10분, 그 다음날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주 아랍에미레이트 한국대사관에서 외무부에 2명의 일본인 김현희와 김승일, 그 당시 마유미 그리고 신이치라고 불렸죠. 신이치, 마유미, 예, 2명
성은 같았습니다. 성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녀 사이로다가 위장을 했기 때문에 같은 성을 쓰고 있었고요. 마유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김승일은 신이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외무부 한국 대사관이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보시면 29일 날 사건을 발생했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주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대사관이 외무부에다가 이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예. 사건 후 이틀이 되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체포했다고 나옵니다. 예. 이 마유미와 그리고 김승일, 예. 신이치 두 명을 검거했는데 신이치는 음독을 했고요. 담뱃갑에서 독약 앰플을 꺼내가지고 씹어가지고 죽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유미는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앰플을 뺏기면서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1988년 외교문서에 보면 두 명의 일본인은 바레인 경찰에게 조사를 받던 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에게 외교부에게 바로 이 전문을 보내게 됩니다. 사건 발생 후 3일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2일 청와대는 대북 안보체제 강화와 선거방해 책동에 대한 엄단을 지시합니다. 사건으로부터 3일 12월 2일 3일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북 안보체제 강화와 선거방해 책동에 대한 엄단을 지시합니다. 두 명의 가짜 일본 여권 소지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고 또 그 배후에는 북한 공산당 집권당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비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평온한 위기 속에서 실시하는 거,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 멘트를 합니다. 3일 됐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가 나서 3일 정도 됐으면 보통 뭘 하냐면 현지에 수색팀과 구조팀을 급파하게 되고요. 그 현지에 그 지휘소를 차리게 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어떤 생존자가 있는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죠. 근데 3일 만에 이런 걸 해요. 딱 3일 만에. 둘째 날에 그 다음 날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 날에 잡았는데 한 명 죽고 한 명 살고 그 다음 날에 북한에서 저질렀네. 우리 선거 잘해야 대통령 선거 잘해야 되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니까 수사 종결. 수사를 종결하고 정부는 북한의 서울올림픽 폐차 방해 공작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를 종결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모든 것이 다 종결됩니다. 10일이 지나니까 현지 조사단을 철수시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그 전까지만 해도 바다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있는 그 카렌족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수색을 좀 하다가 그리고 바다 쪽 좀 수색하다가 그냥 말고 미국 함정에다가도 수색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다 철회하고 다 끝내고 10일 만에 현지 조사단을 철수시킵니다. 1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11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마유미를 어떻게 하면 빨리 데려와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써먹을지 벌써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온 서류에 따르면 무지개 공작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어서 사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무지개 공작이라고는 안기부에서부터의 어떤 그런 그 공작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이번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여당의 승리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무지개 공작이라는 것이 이미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지금 이 진행 상황들은. 그리고 12일이 지나니까 뭔가가 좀 발견이 돼요. 근데 그냥 무시합니다. 그리고 16일이 지나자 김현희가 압송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입니다. 16일 만에 비행기를 폭파한 범인이 그대로 한국으로 잡혀오는 거예요. 그대로. 일본으로도 안 가요. 일본 여권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으로도 안 갑니다. 그 여권이 가짜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압송되었고 옵니다. 근데 전 요즘 같은 이해가 안 되죠. 가짜 여권이 됐든 진짜 여권이 됐든 일본 여권 가지고 있으면 일본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으로 그냥 바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미국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이 모두 다 출마를 했는데 그 중에 김영삼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김영삼이 노태우보다 높았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비밀문서에 따르면 이미 그 이전에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김영삼이 노태우를 살짝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셋이서 단일화라도 하는 순간에는 그냥 게임 끝나버리는 겁니다. 노태우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상태로 쭉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전날 선거 전날 김현희를 압송함으로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슬아슬하게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요. 쭉 이어지고 보시면 그 이후에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고 유족 보상금 8,500만원 1인당 8,500만원으로 퉁치고요. 그리고 합동위령제 끝내버리고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사망신고해가지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리고요. 김현희는 기자회견을 하고요. 자기가 막 자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비행기 탔고 어떻게 비행기 폭파시켰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자기 입으로. 그리고 김현희 불구속 기소하고요. 그 다음에 사형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1989년 4월 25일 날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며칠 안 돼가지고 사형이 확정되죠. 자, 근데 보시면 3월 27일 날 사형 확정되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4월 12일 날 김현희를 특별 사면해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28일 날 전직 안기부 직원과 김현희는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천주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서 MBC PD 수첩 뭐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2006년 그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무지개 공작의 문건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안기부에 있었던 무지개 공작이라고 하는 문건을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기부가 김현희를 칼 폭파 만행의 산 증인으로서 활용 가치를 고려해 살려서 활용한다는 원칙하에 실형 확정과 동시에 구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무지개 공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작에 있는 내용 그대로 모든 시나리오는 흘러갔던 것이 그 당시에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현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뭘 주장하고 있냐면 자기가 칼기를 폭발시킨 진짜 범인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런 범죄자들은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억울하다, 나는 혹은 내가 하긴 했는데 나 이용당했다, 나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그러지 않고요, 이것은 북한이 한 거고 그리고 나는 가짜가 아니고 내가 터뜨린 거 맞다, 내가 다 죽인 거 맞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런 지금 과정을 지금까지 쭉 거쳐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그 전체 그 알려져 있는 개요예요. 알려져 있는 개요인데 제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 다 알려진 얘기를 뭐 여러분들하고 쭉 뭐 하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고 그 궁금해하는 부분을 퍼즐들을 끼워 맞췄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뭔가 좀 다른 게 혹시 다른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칼 858기 사건에는 총 3가지의 가설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폭발물 테러. 저는 이것도 왜 가설이라고 넣냐면요, 진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실이라면 일단은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증인이 있어야 하고요, 그 2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2가지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실제 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법원 판결이 현대사회에서는 진실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건에는 증인은 1명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단 1명의 진술, 단 하나의 진술, 김현희 혼자의 진술만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김현희 혼자 단 1명의 진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짜맞춰진 겁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김현희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의 폭발물 테러다라는 첫 번째 가설이 등장을 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것을 가설이 아닌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설은 안기부의 자작극입니다. 안기부에서 그 노태우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고한 그 해외 근로자들이 타고 있던 칼 858기를 폭발을 시키고 그것을 김현희에게 북한의 자작극인 것으로 김현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이죠. 일종의 안기부의 자작극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다 아니고 원래는 기체 결함의 이유로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어요. 이 기체가 갖고 있는 결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저 칼 858기는 어쨌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 정치적으로 사고는 그냥 기체 결함의 이유로 사고가 났는데 그 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거다 라고 하는 세 번째 가설이 또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초창기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그런 가설이에요. 초창기 가설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게 1번이고요. 그리고 3번과 1번을 둘 다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안기부에서 만든 아예 자작극이다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설마라고 하면서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게 이게 2번입니다. 이 사진은 그 이후에 신상옥 감독이라고 아실 텐데 대한민국에서 납치가 돼가지고 북한에 끌려갔던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신상옥. 나중에 그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을 당시에 정부의 요청으로 영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마유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한국 배우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 김현희가 마유미죠. 김현희의 진술에 이거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그 원래 그 칼 858기는 그 보잉 707입니다. 보잉 기종 자체가 보잉 707, 737 전에 707인데 707 기종인데 그 보잉에서 이런 영화 만드는데 자신들의 어떤 그런 비행기를 줌으로써 이미지를 훼손하기 싫으니까 못 주겠다 해가지고 에어버스의 A330, 에어버스의 에어 300을 빌려와가지고 이거는 지금 보잉기가 아닙니다. 에어버스예요. 에어버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CG 작업을 입혀가지고 일본에서 CG 작업을 입혀가지고 일종의 방공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왜 이 사진을 갖다 놨냐면 지금 요 위치 보이십니까? 까만색 요 위치? 요거 여기가 김현희가 폭발물을 놔뒀다라고 하는 그 위치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 앞쪽, 그 주로 비즈니스석이라고 하죠. 이 뒤쪽은 이제 이코노미석, 보통석이고요. 앞쪽은 보통 비즈니스석, 요 앞쪽이 이제 1등석이에요. 여기 기장실 바로 뒤가 여기가 1등석이고, 그 다음이 여기가, 그 비즈니스석, 그 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일반석, 왼쪽으로 들어가면 비즈니스석인데 여기가 비즈니스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선반에다가 짐 넣는 선반에다가 올려놨다고 해요. 그쪽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음으로써 이것이 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폭발물이 터졌을 때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린 거죠. 여기서 터져가지고 요게 뻥 터졌으니까 이 폭발물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엔진으로까지 불이 번져서 엔진이 폭발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엔진이 폭발을 하는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나중에 실험으로 밝혀진 결과 여기에서 그 정도의 폭약이 터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커다랗게 구멍이 뚫리지도 않고요. 주로 한 직경이 한 50cm 정도 되는 직경 50cm 정도 구멍이 뚫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급격하게 감압이 되면서 그리고 안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어 죽거나 승객들이 아니면 기내 기압이 뚝 떨어지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죽는 거지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엔진이 터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실험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걸 보여줘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다 심어줍니다. 거기에 사용된 영화가 이 마유미라는 영화입니다. 자, 북한의 폭발물 테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째, 안기부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안기부에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정보기관인 최고의 정보기관인 안기부에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폭발물 테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안기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두 번째, 김현희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김현희가 다른 증인은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그 폭발물을 올려놨던 한 명은 죽었고요. 한 명은 살았는데 나머지 승객들은 모두 다 돌아가셨고요. 사고로. 그럼 남아있는 거는 김현희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김현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김현희의 주장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통신이 갑자기 두절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아까 보신 것처럼 14시 01분에 분명히 우리 어디 가고 있고 어딜 날고 있고 현재 기온은 몇이고 기압은 몇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문제없다라는 것을 14시 1분에 통화를 하고 그리고 14시 5분 4분 뒤에 사라집니다. 레이더에서.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기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어떤 그 조종사가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뭐 메이데이를 외치거나 무슨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거나 이머전시를 외치거나 하는 어떤 통신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고 레드에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게 공중에서 뭔가 폭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냐. 기체 결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터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런 논리 근거가 통신이 갑자기 두절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저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 당시에 해당 지역에 나중에도 계속 이제 그 목격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는데 연기를 내며 바다에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연기를 내면서 검은 연기를 뿜으며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근처 어부들의 증언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 증언에 따라서 그 지역을 수색하면서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조금씩 유류품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 총 4가지 정도가 이것이 북한의 폭발물에 의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뒷받침을 해주는 4가지 근거입니다. 그리고 안기부의 자작극이거나 그리고 기체 결함의 이유로 사고 후에 정치적 이용했다.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누가 터뜨렸든지 뭐 했든지 추락한 건 사실이고 추락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거 추락한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누구에게 이익이 되었느냐를 따져봤을 때 2번 혹은 3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이익을 봤냐면 가장 이익을 본 것은 2파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셋이네요. 3파트. 첫째 가장 이익을 본 것은 노태우입니다. 노태우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안기부는 전두환 노태우 라인이죠. 안기부는 당연히 노태우가 가장 큰 이익을 봤고요. 두 번째 이익을 본 게 누가 이익을 봤냐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대한항공이 이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조종의 결함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조종사가 뭐 잘못했거나 그리고 뭐 이유를 몰랐을 경우에 대한항공에서 물어줘야 될 금액은 천문학적입니다. 회사가 망합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회사는 굳건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수색을 지휘하고 했던 것이 사실은 처음에 대한항공 그 사장단이었어요. 대한항공에서 와가지고 그 수색을 지휘를 하면서 이상한 곳을 다니면서 수색을 하고요. 수색을 방해하는 정도에까지의 그런 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색을 종료하고 바로 다 돌아옵니다.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그리고 이 사건은 테러로 종결이 남으로써 대한항공은 그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항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엄청 잘 나갔습니다. 그 어떠한 제재도 받은 게 없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 번째 파트는 누구냐? 미국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북한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첫째, 이 사건을 유엔과 그리고 세계 항공기구, 그리고 세계 무역기구, 모든 세계 단체에다가 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을 제재해달라고. 하지만 유엔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고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 세계 항공기구에서만 규탄 성명을 냈을 뿐이지 거기에다가 노스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테러라고 하는 것을 명기시키지도 않았어요. 노스코리아를 넣지도 않았고 거기에 딱 하나입니다. 근데 누가 제재를 했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이 칼기 사건이고 이 칼기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미국에 의해서 찍히게 됩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낙인을 찍고 그 이후에 경제 제재를 함으로써 북한이 그 유명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인구 중에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완전히 꽁꽁 봉쇄해버리고 모든 물자들의 수출입을 다 봉쇄해버리고요.
기름도 안 팔고요. 식량도 안 팔고 굶어 죽어도 내버려 둡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굶어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북한에.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수혜는 그런 식으로 세 군데에서 사실은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김승일 미스터리예요. 예. 이걸 또 김승일 미스터리 하나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얘기하고 마유미 거 가지고도 한 2시간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간단하게만 그냥 훅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김승일 미스터리라고 한다면 신이치죠. 신이치. 김승일 미스터리는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 사건이 있기 2, 3년 전부터 이미 안기부에서 이 김승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신이치, 김승일이 아니죠. 신이치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신이치라고 하는 여권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어느 호텔에 묵었고 며칠 묵었고 나갔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안기부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건이 나중에 밝혀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사실은 신이치는 안기부 입장에서 봤을 땐 주요 인물이고 이미 간첩으로 찍어놓고 감시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검건 안 해요. 검건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고 감시만 합니다. 보통 감시만 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첫째, 그 대부분 뭐냐면 아직 사고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다른 간첩 조직이라든지 다른 어떤 단체, 격상단체도 추적하다가 나온 사람일 경우에 특별히 뭐 잘못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따라다니게 되고 심하면 도청도 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별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쪽에 들어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미스터리예요. 왜 그럼 안기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요지임이라고 찍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큰 사건을 일으킬 때까지 내버려 뒀느냐. 이제 그게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유미 미스터리입니다. 마유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갑툭튀예요, 갑툭튀. 그 전에 그 어떠한 문건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김승희를 추적하고 있던 그 신이치를 추적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신이치 혼자 들어와가지고 혼자 호텔에서 묵고 혼자 호텔에서 묵다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뭐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번 사건에 마유미는 그냥 갑툭튀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 전에 그 어떠한 자료도 없고 추적받은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본인의 입으로는 북한 출신이라고 하고 북한에서 교육받았고 그리고 그 김승일이라고는 신이치와 함께 2인 1조로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마유미의 김현희의 이야기이고요. 가장 큰 의문은 뭐냐면 그 어떠한 정보 조직도 영화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영화하고 다른 게 가장 다른 게 뭐냐? 그 어떠한 정보 조직도 영화랑 정말 다른 게 뭐냐? 정말 다른 게 뭐냐? 절대 눈에 띌 만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공작원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다 잘생겼어요. 이쁘고 미남이고 미인이고 쭉쭉 빠지고 막 몸매도 좋고 막 머릿결도 좋습니다. 무슨 샴푸 쓰는지.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의 어떤 공작의 세계에서 공작원들은 한 번 봐갖고는 도저히 얼굴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대충 지나가면서 보이는 그런 얼굴들이에요. 그게 맞죠. 한 번 봤는데 딱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공작원으로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공작원으로 쓰는 케이스는 딱 2케이스만 있습니다. 2케이스. 첫째, 그 사람이 아예 그런 용모를 가지고 벌어먹는 직업일 경우에 고정으로 박아놓는 공작원일 경우, 즉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어떤 공작의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테나로서 거기다 박아놓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만 한다 할 경우에는 거기다 박아놓기 위해서 용모 따윈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미인계나 미남계를 쓸 때, 미인계나 미남계를 쓸 때만 저런 용모를 가진 사람이 발탁이 되죠. 특별히 그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장점이 되기 때문에 미인계나 미남계를 쓰려고 할 때는 저런 케이스가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키워져요. 단순히 예쁘게 생겼다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는 훈련되고 기획이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키워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에 비슷한 얘기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유미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교육받았다기보다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용모가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용모가 아니다. 저런 사람을 북한에서 공작원으로 비행기를 폭파하는데 쓴다? 저런 용모를 가진 사람을? 왜? 누구든 한 번 보면 그만 기억할 텐데? 쟤 여기 지나갔는데? 나 쟤 지난번에 봤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본 사람 여기 또 있네? 이런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런 공작에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만약 이런 공작에 투입이 됐다라면 북한 쪽에 의해서 투입이 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김승희를 마크하거나 김승희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에게 흘리기 위해서 어떤 박아놓은 그런 사람이거나 모르죠. 예,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일반 공작에는 맞지 않다. 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마이애미 가지고 있는 미스터리예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과거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북한 실정과 하나도 맞지도 않고 전부 다 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터트린 게 맞다고 빠득빠득 우기면서도 단 한 번도 유가족을 만나서 사과를 했거나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에 나가서 간증만 했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았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간증만 하죠. 예. 세 번째는 너무 이른 수색 포기.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예. 너무 빨리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뭘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건의 진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포기해버려요. 예. 그냥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나 딱 맞는 사고 시점입니다. 너무나 딱 들어맞는. 워낙에 과거에 그 당시에 하루가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또 못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또 못 일어나고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딱 맞는 사고 시점. 정말 딱 갖다 들어맞히는 것 같은 그런 사고 시점. 대선을 앞두고 하는. 그리고 그 안기부에서 밝힌 북한에서 이 테러를 한 이유가 남한의 대선을 방해하고 88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병신도 아니고 저거를 터트린다고 해서 남한에서 대선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저걸 터트리면은 김대중 당선자가 나올 것도 아닌데 저걸 왜 할까요? 저걸 터트린다고 해가지고 올림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아닌데 저걸 도대체 왜 했을까요?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게 정말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이뤘어야죠. 근데 그 목적과는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일을 벌려버린 거죠. KJ님 감사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섯 번째는 수색도 빨리 포기하고요. 사건 종결도 빨리 해버리고 그냥 발표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예. 그냥 너무 빨라요. 정광석화처럼. 뭔가 각본에 짜여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탁탁탁탁탁 진행이 돼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기부의 이야기와 김현희의 증언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탁탁탁탁 굴러가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냥 사건이 종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확정이 돼요. 그 상태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기체결함의 이유로 정치적으로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쪽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고 기체가 결함이 두 번이나 동체 착륙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체 착륙은 한 10년 전에 앞바퀴가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질 않아가지고 앞바퀴가 안 나오니까 뒤에 날개 옆에 붙어있는 양쪽 날개 옆에 붙어있는 사이에 몸체하고 사이에 붙어있는 바퀴 뒷바퀴 두 개만 뒷바퀴 세트만 나오고 앞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앞바퀴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앞바퀴가 안 나온 상태로 동체 착륙을 합니다. 뒷바퀴만 있는 상태로 먼저 뒷바퀴로 착륙을 해요. 뒷바퀴로 착륙을 한 다음에 서서히 앞을 눕혀가지고 앞을 땅에 끌면서 그 상태로 활주로를 미끄러져 가가지고 착륙을 시킵니다. 조종사가 엄청나죠. 잘한 거죠. 네. 그때 들어가가지고 창에 들어가서 1년 있다 나옵니다. 한 1년 정도 걸려요. 다 고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퀴 없이 그냥 앞대가리로 가서 앉았는데 그거 다 까였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땅에서 넘어져도 손으로 짚으면 손 다 까지는데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저게 무슨 특수학금도 아니고 활주로를 긁고 갔으면 당연히 동체가 손상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다가 저
사고가 있기 2달 전에, 예, 저 사고가 있기 2달 전에 또 한 번, 똑같은 일을 또 당합니다. 또 안 펴져요. 앞에 있는 앞바퀴가 또 안 펴져가지고 똑같이 또 동체 착륙을 또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뒷바퀴로 먼저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이번에 뒷바퀴를 대고 그 다음에 앞바퀴가 안 나오니까 앞바퀴를 없이 똑같이 동체 착륙을 해가지고 또 착륙을 시킵니다. 조종사가. 예. 엄청나죠. 대한민국 조종사들의 실력이 장난 아닙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들이어가지고, 예, 깡도 좋고요, 예, 기술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걸 착륙을 시켜요. 이번에는 들어가가지고 2달 만에 수리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투입된 운항입니다. 첫 번째. 예. 그게 첫 번째 투입된 거예요. 저 이후에 고쳐진 다음에 첫 번째로 투입된 건데, 일단 저도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기계 만지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예, 왜 2달 만에 수리를 완료해가지고 시험 비행이라든지 시험 착륙을 무수히 해본 이후에 투입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비행기를, 여객기를 저렇게 급하게 투입시킬 필요가 있을까? 예, 비행기가 정말 없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체 착륙이라는 것은 한마디 말해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바퀴가 하나 빠진 겁니다. 예, 바퀴가 하나 빠진 거예요. 가다가 바퀴가 하나 빠졌어요. 앞바퀴가. 그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한 겁니다. 한마디 말해서. 그럼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퀴가 하나가 빠진 상태로 자동차를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면 그 상태로 이제 한 200m 주행했다고 치자고요. 예, 바퀴 없이. 차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바퀴 빠진 정도가 아니죠. 차로 들어 올려보면 바퀴를 지탱하고 있던 축, 그리고 그 축과 연결되어 있는 셰시들, 본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 자동차의 기본 골격이 있습니다. 자동차 문짝 이런 거는 골격에다 붙여놓은 거고, 그 기본 골격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이상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하중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가 틀이 다 틀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비행기라고 해가지고 바퀴 없이 바닥을 끌고 2번이나 이렇게 착륙을 했으면 제가 운전할까요? 몸뚱이가? 그거 붙어있는 거야. 철판 붙인 다음에 페인트처럼 똑같이 생겼겠죠.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제가 한번 살짝 이게 보여드린다면은,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게, 자세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철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철골 구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철골로 이렇게 붙여놓고 이 위에다가 판때기를 붙인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 이것이 모두가 판으로 통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다 판을 붙인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기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앞쪽에서 이 앞바퀴가 없는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바닥을 끌었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통 동체 착륙하다가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얘네들이 동체 착륙을 하다가 실패한 비행기들, 사고난 비행기들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체 착륙하다 실패하게 되면 얘네들 다 사고기들이에요. 전부 다 사고기들이고 엄청난 사상자를 냈고, 그리고 사람이 다 죽진 않았지만 이제 그 비행장에 제대로 착륙을 못하고 동체로 뭔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동체로 착륙을 하다가 이제 벌어진 일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가리가 앞부분이 다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부분이 이렇게 다 부러져 있어요. 3등분 나면 3등분. 최소한 앞이 없으면 앞대가리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기체를 착륙을 시킨다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바퀴가 없는 상태로 밑으로 떨어졌다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앞부분에서 받을 하중은 엄청납니다. 이걸 2달 만에 고쳐가지고 2달 만에 투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기술이 있어가지고 용접을 다 하고 금간대 다 하고 쉬인데 다 피고 해가지고 엄청난 기술자들이 했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게 좀 의문인 거예요. 이미 사고가 이미 2번이나 난 기체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혹시 사고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의문입니다, 의문. 예. 이거 혹시 사고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거된 동체 파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동체 파편들이 수거가 돼요. 이거 보시죠. 나중에 수거된 파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1988 해가지고 정확하게 로고까지 찍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거가 되거든요. 이 수거된 동체 파편들의 폭발이나 열에 의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러지고 충격에 의해서 뜯겨나간 그런 흔적이에요. 불에 녹거나 폭발을 하거나 어디 구멍이 뚫렸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부러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MBC에서 촬영한 바닷속의 사고기로 추정되는 기체의 모습, 온전하게 남아있는 날개와 엔진의 모습들, 이게 만약에 공중에서 폭발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은 그 동체 착륙하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게 위에서 터지면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런 케이스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이득, 아까 말씀드렸던 세 파티가 얻었던 이득, 노태우, 대한항공, 미국, 그리고 최대 피해자 북한. 북한은 피해 정도가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과 경제력이 비슷비슷했던 나라가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이거 하나 터트려가지고 858기 하나 터트려가지고 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난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대한항공은 당연히 기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냄새가 납니다. 이미 두 번의 사고를 거치면서 기체는 사실은 많은 데미지를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새 거 샀는데 사고가 한 두세 번 나가지고 차의 가치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그냥 중고로 팔게 되면 똥값이에요, 똥값. 사고 차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고 경력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에 샀는데, 새 거를 샀는데 500만 원도 못 받을 처지예요. 자, 근데 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차는 물속에 수장이 됐고요. 난 살았어요.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연히 보험회사에서 900만 원을 물어줍니다. 100만 원에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을 빼고 900만 원의 가치를 매겨서 900만 원을 물어줍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요. 차를 운전하다 보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연히 바다에 빠지거나 어디 호수에다가 차가 뿡당 빠져가지고 나는 살았는데 갖다 팔았을 경우는 5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보험회사에서 900만 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세 번째, 기체 결함의 이유로 사고 후 정치적으로 이용된 어떤 그런 정황적인 어떤 그런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김현희의 주장을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현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새날이라든지 지금까지 다큐멘터리에서 아마 수없이 보셨을 거예요. 수없이. 하나도 들어맞지가 않는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미 다 방송에서 뭐 1시간 반씩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1987년 11월 12일 북한 요원 2명은 평양을 따라 소련 모스크바로 이동했다 했는데, 김현희의 주장대로 한다면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지금 중간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떤 국가에 한번 기름 넣으러 한번 내렸다가 그리고 다시 갔대요. 근데 그 당시에 북한에서부터 모스크바로 가는 것은 직항밖에 없었고 중간에 어딜 경유하거나 중간에 기름을 넣거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안 맞답니다. 시간조차도 그 김현희가 날았다고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걸렸던 시간하고 다른 시간이에요. 더 짧아요, 훨씬. 원래 항공 시간이. 이것도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뭐 헝가리에서 뭐 오스트리아 빈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뭐 여권을 2개를 전달을 받고, 근데 이것도 일본 의주 여권 2개를 받았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게, 이 시니치 같은 경우는 이 시니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김승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단지 신이치라고 하는 저 여권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었고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 사람이 받은 여권이 신이치 여권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 추적을 받고 있는 사람의 똑같은 여권을 저 사람이 또 받은 겁니다. 빈에서. 헝가리에서. 들고 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로마로 가는 티켓을 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김현희의 어떤 이 김현희의 주장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예, 이것은 이제 아까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진에 있는 기사를 이제 잠깐 붙여놓은 것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맞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테러에 의한 공중폭발이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어떤 기사입니다. 비슷비슷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공중폭발이고 왜 이것이 테러인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어인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어인디아 182편 폭발 사건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1985년 벌어진 일입니다. 아까 그 칼 8588개는 1987년이에요. 1987년 11월 29일날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1985년 6월 23일날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인도의 시크교도 과격 테러리스트입니다. 시크교도 과격 테러리스트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 인도에서. 이 사고기는 707이 아니고 747입니다. 훨씬 커요. 707하고 747을 잠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얘가 747이고요. 예. 얘가 747, 보잉 747 기종이고 얘가 707이에요. 칼 8582가 요만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인도 비행기가 747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지금 여객기라고 해가지고 아마 요 정도 사이즈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사이즈가 떨어졌는데 이걸 왜 못 찾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비행기 요만해요. 크지 않아요. 그때 좌석이 꽉 찼는데 100명 조금 넘었습니다. 110몇 명인가. 작은 비행기 자체가. 근데 요 747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떨어진 겁니다. 요거는 그때 발견된 잔해예요.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발견된 잔해이고 그리고 이것은 타고 녹은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것은 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뭐가 사용이 됐냐면 여기 보시면 일본 사뇨 라디오인 FMT611K 모델을 구매하여 여기에 폭발물을 저장했다라고 합니다. 얘들도 이 시크교도 얘들도 일본 라디오를 사용을 했어요. 터트리는데 똑같이. 그리고 얘네들은 사람이 안 타고 수화물만 보낸 거예요. 수화물만. 사람이 안 타고 어떻게 보냈느냐? 환승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지까지 가방만 보낸 거예요. 가방만. 폭발물이 들어있는 가방만 보낸 거예요. 지는 안 타고. 그 폭발물이 들어간 가방은 샘소나이트 수트케이트, 샘소나이트 가방인데 요게 그대로 토론토까지 날아갈 수 있게끔 자기네들 내리고 이것만 보낸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화물 검색 강화와 동시에 수화물과 해당 수화물 승객이 모두 탑승해야 돼요. 즉 사람이 없으면 짐도 안 실어줍니다. 요 사건 이후로 사람이 없으면 짐도 안 실어주는 일이 요때 발생을 한 거예요. 요 사건을 계기로 잘 지켜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규정이 생긴 겁니다. 1985년에 그리고 1987년에 라디오를 이용한 폭탄 테러가 칼기 8582에서 또 발생을 하는 거죠. 다음에 보실 사건은 페남기 사건이에요. 페남이라고 해가지고 판 아메리카 항공이라 해가지고 아메리카에서 너무 기니까 AM만 뺀 거예요. 페남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 망했습니다. 이 회사 이 사건 때문에. 페남기 사건이에요. 이 지금 보시는 이 비행기입니다. 멀쩡했을 때 비행기예요. 한 사고 나기 한 몇 달 전에 찍은 멀쩡했을 당시의 비행기입니다. 같은 사고 난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판 아메리카 항공 103편 폭파 사건입니다. 페남 103편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런 비행기거든요. 지금 이 앞에 보시는 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요 앞에 보시는 요거 있죠?
여기에 요 앞대가리가 보시면 떨어져 나온 겁니다. 조종석만 떨어져 나온 사진이에요. 이거는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폭발을 해요. 공중에서 폭발을 하고, 그리고 전 기체가 산산조각이 내가지고 앞에 조종석 따로 떨어지고 날개 따로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한 2만 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2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어떤 그 커다란 광역으로 전체 파편이 공중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다 흩어집니다. 공중에서 빵 터져가지고 다 흩어져요. 지금 아까 보셨던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공중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파편을 못 찾았어요. 이거 몇 개 찾은 겁니다. 공중에서 엄청나게 뻥 터져가지고 이게 바닥으로,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 곳으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몇 개밖에 못 찾은 겁니다. 많이 못 찾았어요. 이게 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넓은 위치로 떨어졌고, 그리고 날개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민가로 떨어져서 민가 다 태워버리고요. 그래서 민간인 사상자도 많이 났어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한 11명인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얘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교신이 끊어지면서 레이더에 사라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폭발해가지고 다 떨어진 거죠. 이건 언제 발생한 일이냐? 1988년 발생한 일입니다. 1988년 12월 21일, 87년도에, 그러니까 85년도에 아까 보셨던 인도의 그 사건이 있었고요. 747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87년도에 칼 8582 사건이 있었고요. 707, 보잉 707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1988년 12월 21일에 이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1년 뒤에. 87년 11월 29일 날 한번 발생하고 88년 12월 21일 날 보잉 747이 또 이렇게 공중 폭발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리비아 테러 조직에 가다피가 시켜가지고, 카다피가 리비아 공습을 당해가지고 미국에 의해서 미국한테 리비아 공습을 당해요. 카다피가 빠기 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페남에 있는 여객기를 갖다가 공중에 폭파시켰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사관들은 비행기의 앞부분 화물 적재실에 450g짜리 폭탄이 폭발하면서 안긴 50인치, 즉 51cm짜리 구멍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 화물 적재실에 450kg짜리 폭탄이 폭발했어요. 450g짜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C4예요. 컴포지션 4인데 컴포지션 4 고체 폭탄이 폭발을 했는데 맞는 구멍이 51cm짜리 구멍입니다. 이 구멍이, 이게 원래 시한폭탄이었으므로 원래 증거가 남지 않도록 바다에서 폭발하게 시간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게 출발 지연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폭발하게 된 것이다. 즉 얘네들도 어떻게 세팅해 놓은 거냐면 바다 위에서 폭발을 시켜가지고 증거를 못 찾게 하려고 세팅을 해놓은 건데, 이가 늦게 출발을 하면서 스코틀랜드 땅 위에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조사관들이 수상한 라디오 칩을 발견하면서 이 제품이 도시바의 라디오였음을 알게 되었다. 얘들도 똑같이 컴포지션 4를 도시바의 라디오 카세트에 붐빗, 이름이 하필이면 붐이에요. 봄빗입니다. 봄빗, 폭발적인 사운드, 봄빗. 하필이면 이 라디오 카세트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샘소나이트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다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중에서 폭발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연방법원은 수화물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들어 팬 아메리카 항공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실 때 수화물 맡기면 그 수화물에 대한 1차 검사 책임이 누가 있냐면은 그 수화물 받는 항공사 직원에게 있어요. 1차적으로. 이 안에 뭐 들었냐, 뭐가 안 들었냐, 뭐 어떠냐, 저쩌냐라는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지나가죠. 엑스레이 보는 사람이 봐요. 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거 제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유죄 판결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페남이 1991년, 92년 이때 회사가 망합니다. 이거 감당을 못 해가지고 회사가 망해버려요. 페남이라는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대한항공은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요. 네. 요 바퀴가 없는 상태에서 동체로 착륙했을 경우에 조종실 쪽, 요 앞쪽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러지는지를 보여드렸어요. 바다 위에 만약에 착륙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다에 와서 착륙을 할 때, 동체 착륙을 할 때 바퀴가 없으므로 그냥 그대로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그 정도 속도로 바다에 부딪히면 바다는 거의 콘크리트와 똑같아요. 이게 물이어도 우리가 살살 들어갈 때 하고 엄청난 높이에서부터 엄청난 속도로 쭉 내려와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바다에 입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다이빙 할 때 배치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나게 충격받지 않습니까? 배 빨개지잖아요. 아프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있을 때 한 번 치고 두 번째 갖다 박으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울과 너울 사이에 되도록이면 바람 방향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바람 방향으로 와가지고 착륙하지 말고 바람과 직각 방향으로 와가지고 너울과 너울 사이에서 이렇게 착륙을 하라고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이미 조종 능력을 상실했을 거 아닙니까? 위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꼬나 받았겠죠. 어떻게 이런 각도로 동체 착륙을 하거나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정도 정신이 있으면 통신을 했겠죠. 통신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비행기 기체의 어떤 수평을 유지할 수 있고 동체 착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면, 조종사의 정신이 있다면 통신을 했겠죠. 메이데이를 치고 우리가 어디에 지금 어떻게 동체 착륙을 하려고 한다. 어? 빨리 지금 뭐 구조선 보내달라. 우리 구명조파 가지고 있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끊어진 상태에서 바다로 그냥 박혔다는 얘기가 쳐박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로 그냥 쳐박혔다는 얘기예요. 컨트롤을 잃은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왔다리 하면서. 그런 상태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아까 같이 보십시오.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동체 착륙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비행기 멀쩡하고요. 예. 그리고 이 비행기, 같은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의 앞부분만 이렇게 돼요. 앞부분만. 제일 처음에 바다에 물에 닿았던 부분이 가장 큰 충격으로 이렇게 데미지를 먹긴 하지만 비행기는 전체적으로 살아남게 되고요. 양쪽 옆에 출입 비상구 열어가지고 구명정 띄우면 다 살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 하지만 땅에 동체 착륙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예. 땅에 동체 착륙하다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바다에 동체 착륙하다가 성공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항공 858기 같은 경우는 현재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아니고,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서 물에 입수하게 되고 그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지금 그 동체가 어디 있는지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게 어디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것입니다. 요 정도 어디에요? 요 정도. 한 여기쯤 어딘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화면을 봤을 때는 한 여기쯤 어딘 것 같습니다. 여기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깊어요. 예. 그 당시 안기부 발표에서 왜 수색 안 하냐 하니까, 깊이가 3,000km에서부터 무슨 뭐 10,000km까지 깊이가 엄청 깊어가지고, 요거 못 건진다. 예. 그거는 여기 얘기죠. 여기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기 있죠? 요런데. 여기도 그 정도까지 깊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깊은 곳이고, 여기는 이렇게 깊은 곳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안입니다, 연안. 대륙붕이에요, 대륙붕. 기껏 해봤자 50m, 40m 수심.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그렇게 된 지금 현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거 설명을 쭉 왜 들었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고가 나서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단순 사고고 기체 결함이라고 한다면 왜 교신을 못했느냐, 왜 교신을 그렇게 끊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뭐 조작할 수도 없고, 교신 기록을 없애버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그 교신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갑자기 그것 때문에 첫 번째 기체 결함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많이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지지를 받는 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저질렀다와 아니면 안기부에서 폭발을 냈다. 안기부의 어떤 자작설, 안기부 자작설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결이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결이 달라요. 저는 어떤 사람은 방조설도 이야기합니다. 방조. 북한이 하는 것 뻔히 알고 있었는데 그냥 냅뒀다. 써먹으려고 냅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제 그 소설은 뭐냐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작을 못 막은 겁니다. 공작을 막았어야 했는데 공작을 못 막은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신이치가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보고서에 써있다는 얘기, 누군가가 신이치한테 붙었다는 얘기예요. 안기부의 누군가가 신이치에게 붙어서 신이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어디서 왔다고 어디서 가고 어디서 잠자고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고도 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중간에 감시를 놓진 않아요. 안기부에서 하거나 지금 국정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해외의 어떤 그런 국가에 대한민국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추적을 하고 미행을 하고 동향을 살피고 뭐 하는지에다 보고서를 쓰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많은 대부분 다 그런 일들 거의 다. 뭐 어떤 공작을 하고 누굴 속이고 뭐 누굴 죽이고 무슨 어디 폭파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대한민국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어떤 그런 만한 위험이 있는 사람을 계속 감시하고 따라다니고 보고서 쓰고 하는 게 그 일입니다. 그게 일이에요. 서로. 특히 가장 많은 대상이 되는 것은 해외에 나와 있는 해외 영사관이나 대사관 직원이에요.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치해법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권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정보 수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 나와 있을 케이스가 많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막 감시합니다. 보고서 쓰고. 그런 와중에 신이치에 대해서 그 정도 보고서를 썼다라면 신이치를 추적하고 있었던 얘기인데, 신이치를 계속 추적했던 것 같아요. 신이치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고, 그럼 누가 추적을 했느냐?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만의 소설에는 마유미가 등장을 하는 거죠. 마유미는 그런 식으로 어떤 주요 인사를 근접거리에서 감시할 사람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는 모르겠어요. 아예 교육이 돼가지고 그 신이치로 하여금 발탁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어떤 그런 요소, 그런 곳에다가 심어놨다가 자연스럽게 신이치의 선택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신이치의 해외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하는 것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같이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정도의 위치까지, 관계까지 발전을 해서 근접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를 감시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신이치와 마유미 사이에, 김현희 사이에, 그들 사이에 뭔가가 뭐 정보기관에, 북한 정보기관에 뭐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같이 다니긴 하는데, 마유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포섭이 되어서 그 중간에 동선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정보기관에 살짝 흘린다거나 어떤 그런 요소로 쓸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아마 그 국정원에서, 그 안기부에서는 신이치를 추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상 동향이 있다는 걸 파악을 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그에 대해서 뭔가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던 도중에 그가 아부다비에서 내렸고,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과 내렸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감시를 하고 있는 도중에 대한항공이 실종된 겁니다. 대한항공이. 제가 아까 처음에 PPT에서 처음에 그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제일 처음에 일이 발생했을 때, 일이 발생하자마자 11월 29일날 일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아랍에미레이트 한국대사관이 외무부에게 두 일본인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너무 빨라요. 전혀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기에
그렇다고 하기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대사관에서 이걸 보고한 사람은 아마 안기부에서 나가 있는 첨사관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시간차라면 이미 감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묻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고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바로 보고를 하게 되었고, 라인은 분명히 국정원으로, 아니 당시 안기부로 라인이 하나 들어가고 대사관에서 외무부로 하나 날리고, 같은 보고 내용이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빨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고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내린 사람 중에 일본인 2명이 있네, 일본인 2명이 어디서 묵고 있네 라고 하기에는 이 시간차가 너무 빠릅니다. 11월 29일 발생한 일이 그 다음날 5시 24시간 만에,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1987년도에 안기부 직원들이 이 정도까지 유능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고 벌어졌어요.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내렸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들이 어느 호텔에 있는지까지 파악을 하고 하는데까지 그것에 대해서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는데도 아마 하루 걸릴걸요? 그리고 그거 파악하는데도 아마 하루 이틀 걸릴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빠르잖아요, 지금. 그 얘기 뭐냐면 보고 있었던 얘기죠, 이미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대사관에 있는 누군가가 이들이 내릴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고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체포 가능한 겁니다. 이게 보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2월 1일 바로 다음날, 11월 달은 30일까지밖에 없잖아요. 짧은 달이라. 이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그 다음날 바로 체포합니다. 바로 체포해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죽어요, 또. 잡자마자. 이 모든 것들이 시간차가 너무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그 얘기는, 그 이야기는 이미 보고 있었다. 이미 그들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비행기를 폭파시킬 것까지는 몰랐다. 뭔가를 꾸미려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추적만 하다가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그 덕분에 이 사람들은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빨리. 이 사람들을 빨리 잡을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 자살했고 하나 잡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국정원, 아니 그 당시 안기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말이 다 밝혀지는 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쓰는 소설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좆된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망했네. 뭐 사고 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럴 줄은 진짜 몰랐는데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우리가 놓쳤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많이 죽었네. 망했네. 근데 가만 있어봐. 이거 잘만 이용하면 이거 대박인데? 야, 지금 대선이잖아, 며칠 있다가. 야,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하면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고, 어디서 들어갔고, 야,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이거 이용해먹는가 중요해. 어떻게든지 간에 요거를 잘 커버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살아야 돼. 요거 놓쳤다는 거, 이거 괜히 상부에서 알아가지고, 이거 괜히 언론에서 터져가지고, 우리가 감시하고 있었는데 놓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큰일 난다, 이거. 김현희를 잡아다 조지고, 교육을 시키고, 너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너 가는 거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시나리오상으로, 사실은, 안기부에서는 알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알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디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를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써먹을까. 그래서 나온 게 무지개 공작이 바로 나오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에는 그냥 사고인데 저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거 짠 거 아니야? 남북한이 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짠 수가 없다는 걸.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북한에서 받은 어떤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객기 하나 터뜨리고 북한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테러 지원국으로 찍혀가지고 완전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송주리 뽑혔습니다.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님께서 평생 감시하라고 결혼시킨 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저는 감옥에다 놔두면 누구한테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감옥에다 놔두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빡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뭔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 같은 빵에서 있던 동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김현이랑 같이 빵에 있었는데 김현이 이만한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단을 시켜야죠. 평생 안기부직원 옆에다 붙여가지고 그냥 차단을 시켜놓는 게 맞죠.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추적을 하고 있던 자들이 사고를 쳤는데 그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침 대선 기간이 겹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겠다.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쪽에 이용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김현희의 존재에 대해서는 김현희가 정말로 북한에서부터 시작된 공작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하고 다니는 행적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연인처럼 하고 다닙니다. 연인처럼. 웃깁니다. 둘이서 연인처럼 막 하고 돌아다녀요. 연인처럼. 막 사진 찍고요. 관광 다니고. 그리고 호텔방을 2개를 안 잡아요. 모든 도시에서 방이 하나입니다. 모든 도시에서 방이 하나예요. 그 두 사람이 여권을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시니치라고 하는 이름과 마유미라는 이름을 쓰면서 성이 같아요. 그럼 성이 같은 이유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녀관계일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부부일 수가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도 같은 성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남편 성을 따라갑니다. 같은 성을 쓰는 케이스가 부녀관계이거나 부부관계이거나 나이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부녀관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들은 부부일 수도 있죠. 부부처럼 행세를 하고 부부처럼 산 걸 수도 있죠. 방을 하나에 방이 호텔방 하나만 잡아요. 계속. 그리고 한 8, 9일 동안 계속 있어요. 그 방에 안 나오고 별로 안 돌아다니고.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내려가지고 어디 안 가고 거기서 사진 찍고 거기서 뭐 놉니다. 그리고 빈이나 이런 데서도 막 놀아요. 지네끼리. 근데 그게 단순히 이게 남의 눈을 속이고자 했다면 그때까지는 계속 한다 하더라도 아부다비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아부다비에서는 빨리 토껴야죠. 비행기에서 내렸으면 빨리 토껴가지고 빨리 빈으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원래 가려고 하는 데가 로마인가 빈인가 그쪽인데 원래 목표지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마유미 이야기가 뭐냐면 김현희 이야기가 비행기표가 일요일에 가지고 없어가지고 일요일이라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못 갔다. 근데 중동지방은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에요. 금요일이 휴일이지. 달라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쉬는 날이 기독교 지역에서는 일요일이 휴일이지만 이슬람교에서는 금요일이 휴일입니다. 일요일은 그냥 일해요. 근데 일요일날 도착했기 때문에 표를 못 샀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설사 금요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쉬는 날이라고 표를 안 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표가 어디 있어요? 표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표 사면 되지. 그러니까 표를 안 사고 거기서 그냥 놀아요. 사진 찍고 방을 하나만 잡고. 그렇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전문 첩보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문 공작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외모 자체가 전문 공작원으로 쓰기에는 너무 외모가 너무 눈에 띈다. 저런 외모를 가질 경우에는 2가지다. 하나는 박아놓고 고정으로 쓰거나 아니면 미인계나 미남계를 쓰기 위해서 쓰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죠. 추적을 하는 도중에 일은 발생이 되었고 그 일을 막지를 못한 국정원이 이거를 가지고 거꾸로 정권 유지에 이용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써먹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체를 건지거나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기체를 발견하고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 입장에선 땡큐죠. 땡큐입니다. 테러로 결정이 나가지고 테러로 결론이 나면서
그 어떠한 어떤 보상해줄 필요도 없이, 예, 회사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무런 타격도 보지 않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보잉도 땡큐입니다. 보잉도. 지금 보잉 707 기종이 저는 비슷한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기차 사고들이. 뭐가 앞바퀴가 안 나오거나 막 그래가지고. 지금 안 씁니다. 저 707 기계 자체를. 많이 안 써요, 이제는. 다른 기체로 다 이제 교환이 됐어요. 보잉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체 결함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골치 아픈데, 보잉도 땡큐죠. 보잉 입장에서도. 미국 더 땡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북한을 갖다 좀 때리고 싶었는데 땡큐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희한한 곳에서 하나 또 터집니다. 원래 저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북한과 일본은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만경봉원하라 해가지고 배도 왔다 갔다 하고 북송되는 어떤 교포들, 일본에서 살기 힘든 조총련계 그 교포들이 북한으로 북송됐습니다. 만경봉호를 타고. 그리고 그쪽에서 무역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무역하고 있었어요. 예. 그랬다가 김현희가 자신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 일본에서 납북당한 여자인 것 같다. 김은혜라는 사람한테 내가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얼른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이 중에 누구냐?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바람에 어디로 불똥이 튀냐면 북한에서 일본인들 중에 젊은 일본인들을 해안가 지역에서 납치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통이 나면서 일본하고 북한 사이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가 버려요. 그때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지금까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서로 그러니까 일본인 납치한 거에 대해서 도로 내놓고 사과해라. 북한에서는 위안부 사과하라. 그리고 너네들 강제 점령했을 때 일제시대 때 보상해라 그러면 너네들 일본 사람 납치해간 거 사과해라. 그리고 둘이 싸워요. 그 사건이 시작된 게 촉발이 된 게 김현희입니다. 김현희가 그거를 납치된 일본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웠다고, 김은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어를 배웠다고 증언을 하고 사진을 정확히 딱 찍어냄으로써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일본과 북한 사이에도 더 이상은 만경봉호도 없고요. 예. 더 교류도 없고 그냥 쪽나버립니다. 팍싹 깨져버립니다. 그 김현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칼 858 사건을 지금 다시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만의 어떤 그런 소설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칼 858기의 기체가 발견됐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안기부 소형이냐 북한 소형이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칼기 858호가 이후에 이 일로 해서 촉발된 일이 이 동아시아의 어떤 냉전 체제를 갖다가 고착화시키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서면서 둘 사이에 완전히 서로 총불을 겨누게 되고 다시,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되는 그 요인이 된 거예요. 저게 사실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망하게 생겼고, 대한민국의 국력은 점점 좋아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군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되고, 군사력은 북한 입장에서는 비대칭 전력에 의해서 더 이상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래식 그 무기 갖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비대칭 전력인 핵을 개발해가지고 우리의 안위를 지켜야겠구나 생각해가지고 핵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또 뭐냐면, 그 북한의 어떤 그 당시에 남한을 엄청나게 비난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놓고 남한 자본주의 개 쓰레기들이 자작극을 벌려가지고 한 거다. 칼 858기는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황장엽입니다. 황장엽. 그 당시에 북한의 그 인민회의 의장인가? 예. 옛날로 치면 넘버 2인데, 그 당시에는 북한의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넘버 2까지는 아니고 서열 한 20몇 위 정도 됐었는데, 황장엽이라고 한다면은 북한에서 김일성 시대에 주체사상을 직접 자기가 설계하고 만들고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김일성 시대에. 그 의장까지 하면서. 그러다 김정일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자기에게 힘이 떨어져 나가고 하게 되니까, 그 김정일 배신 때리고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이 있습니다. 그 황장엽이 저 당시에 남한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안기부 자작극이라고. 근데
황정엽이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황정엽 입에서부터 무슨 얘기 나오는 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북한에서 한 건지 안기부에서 한 건지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비난해놓고선 남한으로 망명해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뭐 황정엽에 대해서 뭐 따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좀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뭐 얘기하려면은 뭐 이 사람도 뭐 한 2시간 얘기해야죠. 황정엽에 대해서도.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도 나중에는 미국으로 망명하려고 했어요. 미국으로. 나중에 2005년도인가? 예. 미국으로 망명하려다가 실패합니다. 딱 걸려가지고. 이 사람 만약에 미국으로 망명했잖아요. 그럼 100%입니다. 미국 가가지고 8582 남한에서 그 자작극한 거라고 분명 그 얘기 또 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또 아니라고 그래요. 또 자기들도. 그러니까 애매한 겁니다. 굉장히 애매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장 유력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었고, 예. 그리고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예, 안기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기부가 이거 자작극을 했느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한 게, 아, 이거는 추정만 하다가 사고 치는 걸 못 막았구나. 추정만 하다가. 사고 치는 걸 못 막아가지고 이걸 그냥 이용해 먹은 거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아, 별로 말하고 싶지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무슨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어처구니 없지만 간혹 가다가 역사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어떤 우연에 의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한번 확 바뀐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저는 이게 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나오질 않는 거죠. 실체가 나올 수가 없죠. 이미 사고 친 놈은 죽어버렸고, 예, 사건의 전말을 다 알지는 못하는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시키면 시킨 대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이걸 어떻게 전말을 다 밝힙니까?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폭발이냐, 예, 아니면 정말로 어떤 기체 결함이냐. 갑자기 조종석으로 뭐 새가 날아들어가지고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조종석이 피탄내는 바람에 유리가 깨져갖고 기압이 뚝 떨어져가지고 조종사들이 갑자기 기절을 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새가 조종석에 있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공기 다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쇼크로 조종사들이 갑자기 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종 못 하잖아요? 통신이고 뭐가 없고 뚝 떨어지는 거죠 뭐.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 그렇게 되면 저 위치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종관을 잡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위치가 저렇다 하더라도 그냥 활강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기서 그냥 밑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상하고, 뭔가 기체 구멍이 뚫려가지고 갑자기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선 기체를 뭐 인양하는 게 최고고요. 제일 좋은 거는 기체를 인양하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는, 예, 장창등님께서 블랙박스. 근데 저는 거기 블랙박스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수색을 했을 때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저는 저기 블랙박스 없다고 봅니다. 이미, 예, 제거됐거나, 예, 전 그랬다고 봐요. 저는 저기 블랙박스 없다고 봐요. 저기에 동체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저걸 모를 리가 없어요. 예. 분명히 그냥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알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저기에 동체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도 않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 일에 대해서 자꾸 누가 말하는 것도 싫고, 저기에 대해서 자꾸 누가 캐묻는 것도 싫고, 뭐가 증거가 남아있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싫은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나무님께서 북한이 아무 이득도 없이 공작을 했을 리 없다면서요. 안기부 자작극 같아요. 신이치, 김현희, 안기부 공작원 같아요 하셨는데요. 그게 안기부가 했다라고 하기에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중간에 내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대구 MBC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에 탔다가
아부다비에 내린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탑승객 명단에는 있는데 내린 사람 명단에도 없고 사고를 당한 명단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답니다. 근데 사고를 당한 사람 명단에 없는 게 저는 좀 걸려요. 그 얘기를 아까 왜 안 했냐면 내린 명단에 없다는 거는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고를 당한 사람 명단에 없다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사고를 당했는지 어떻게 알죠? 저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안에 까보질 않았는데 몇 명이 타고 있고 몇 명의 시신이 저기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내리질 않았다면 타고 있는 거지. 그러면 타고 있다는 명단이 없다라는 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저 안에 없다라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무슨 안기부 직원이고 그들이 그 신이치를 감시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신이치가 내릴 때 같이 내렸다. 같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안 한 것이고 제가 생각해도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린 사람 명단이 없는 건 알겠는데 죽은 사람 명단에 없다라는 것이 명단에 없다는 건지 실제로 죽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건지 어차피 뭐 확인을 못 했는데 명단이 없는 거하고 진짜로 저 안에 시신이 없는 거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겁니다. 그게. 그런 건데 아무 이익도 없는 거를 그러면 왜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전에 그 버마 아웅산 그 폭탄 테러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으로도 북한이 엄청난 곤욕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거는 100% 그거는 북한이 한 겁니다. 김정일이 지시한 거예요. 김정일이. 근데 그거는 무슨 이익을 보려고 그랬을까요? 무슨 이익을 보려고. 그때 그거 터트려가지고 정말 전두환이 죽었다 하더라도 북한에 무슨 이익이 있는 거죠? 대통령 또 뽑으면 그만인데? 예? 욕만 먹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잖아요. 북한 내부 실정을 전혀 모르니까. 공작이라는 게 꼭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뭐 지령을 내려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작이 꼭 대통령이 꼭 모든 공작을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또 그 안에도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또 할 놈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커다란 어떤 큰 난리를 치렀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동네에서도 또 이익을 얻은 놈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그쪽 동네는 상황을 모르니까 그건 뭐라고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가장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추적은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사고는 생겼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잡혀왔다. 파악이 되었다. 그럼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다. 근데 사고는 못 막았다. 그렇게 됐을 때 나 같으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사건의 전말을 밝혀가지고 내 배에 내가 칼을 찌르느니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익으로 돌릴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저들 입장에서 합리적이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뭘 한다고 뭐 사실입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 세상에 벌어진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완벽한 계획하에 이루어져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뭔가 우연한 기회에 황당한 일로 인해서 역사의 어떤 그런 물줄기가 확 바뀌는 거를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혹시 그런 일 중에 하나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전반적으로 딱 다 이제 웬만한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지금 이 채팅창에다 쓰시면 몰라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뭐 올라가 버리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창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죠. 뭐. 예, 그런 거죠. 뭐. 제가 뭐 이게 맞다, 이게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와 어떤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고 생각의 폭을 이렇게 넓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구 MBC에서 하고 있는 근데 사실은 2019년도 2월 달에 국무총리실에서 한번 발표가 나왔어요. 이 칼 858기에 대해서
자네하고 그 조사를 다시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미얀마 정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다시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한다라고 2019년도 2월 달에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구 MBC에서 지금 한 5, 6개월 전부터 우연한 기회에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다이빙 벨 하시던 분까지 같이 가셔가지고 그 안을 보신 것이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또 약간 좀 애매한 게 있는 게, 분명히 콕핏이라고 하죠. 그 조종석에 있는 유리가 이렇게 있는 그 앞부분을 찍었는데 분명히 봤는데 그 분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분량이 없다. 그 찍어놓은 분량이 없어졌다. 근데 아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보신 건지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걸 보신 건지 하기 때문에 그 다이빙벨을 끌고 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1차적인 조사가 일단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예, 그 안에 있는 그 동체와 기체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자세한 사진들, 그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양이 필요하다 한다면 똑같이 유해가 유실되지 않게끔 그 소지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유실되지 않게끔 금을 치고 세월호 인양하듯이 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다 없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실될 수가 있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유해 같은 경우도 살이 남아있을 확률이 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해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그물을 치고 잘 인양하는 게 좋죠. 섣불리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지금 사진만 찍지 괜히 잠수복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만지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3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물고기들도 안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많이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돼요. 들어가서도 안 건드리고 영상으로 찍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최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죠. 그게 올라와야 그 다음 추론이 가능하죠. 지금으로서는 기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추론은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만 이제 있는 건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으로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가설들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 감시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이냐 쪽으로 그냥 발전해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네 번째 가설을 제가 하나를 추가한 것 뿐이지, 제가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저 세 가지 가설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네 번째 가설을 추가하게 되면 추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번째 가설, 이런 가설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한 가지 가설을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저도 저 네 개 중에 뭔지 몰라요. 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은 가설이 있으시고 뭔가를 더 보강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 사건을 요거는 한번 보고 댓글을 보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드린다거나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1월 저녁인데 아직도 1000분이나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 이야기가 너무 수준이 낮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기분 나쁠 일은 없잖아요. 수준이 낮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좀 문제 있지 않니? 그런 부분,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 부분은 좀 뭐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순호킹님께서 3+1 네 번째 가설. 가설과 가설들이 서로 합할 걸 합하고 뺄 건 빼고 하면 또 다른 가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거죠. 저게다 뭐 심하게 갖다 붙이면 뭐 UFO 충돌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북한의 공작원과 한국의 공작원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가설을 하나 말씀드린 거죠. 쭈리들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미 밝혀진 얘기를만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새로운 거를 찾아온 게 아니고, 제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발생한 일들인데, 이게 한번 이런 식으로는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서, 다른 그 근처에 있었던 다른 항공기 사건들이라든지, 유사한 사건들, 그런 것들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라디오를 사용한 거, 그리고 고체폭탄을 라디오에 넣어서 사용한 것들,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던 방식이었던 것 같고, 테러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가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 북한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없어요. 북한이 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스모킹건도 없습니다. 전부 김현희의 말에 따른 거예요. 근데 김현희의 말 중에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예.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신이치는 추적이 되고 있던 사람이었다. 대한민국 정보 당국에 의해서 신이치는 추적이 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이걸 뭘로 설명할 것이냐? 추적이 되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추적은 했지만 사건이 일어난 거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적은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났네? 이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 정보당국의 책임자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요거 이용해 먹자. 요거 가만히 있다간 큰일 난다. 우리 다 좆된다. 차라리 이거 이용해 먹자. 유리하게 칭찬이라도 듣지. 이쪽으로 발전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냥 생각이 이렇게 하나씩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죠. 그렇게 간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확실한 게 없는 상황이라 기체가 올라오면, 기체의 사진을 찍고 기체가 올라오면 그때 굉장히 더 많은 어떤 자료들을 기체를 보면서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